네, 안녕하십니까. 4주차 1강에서는 청소년 지도 방법의 전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청소년 지도 방법의 원리를 우리는 총 5가지 측면을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가, 자기 주도적, 그러니까 자율 참여의 원리. 그다음 두 번째가 다양성과 융통성의 원리. 그다음 세 번째가 심성 개발의 원리. 그 네 번째가 현장 체험 학습의 원리. 자, 마지막으로 5번째가 문제 해결의 원리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에서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청소년 지도 방법에는 지도 방법의 나름대로의 원리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가 이런 지도 방법의 원리를 따라서 지도를 할 때 훨씬 더 청소년 지도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이제 매력적인 청소년 지도 방법의 5가지 원리를 여러분들과 같이 탐색해 보고 이것에 관련된 전반적인 원리를 이제 이해하고 이런 그 원리들을 기반으로 해서 원리에 따라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청소년 현장 실천에서 지도자가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이런 원리를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장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 원리 5가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 실천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가 자율 참여의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청소년 지도 방법의 이런 다양성과 융통성을 이해하고 실천하자. 세 번째, 심성 개발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현장 체험 학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자.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고 적용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자기주도적인 자율 참여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주도적인 참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청소년 지도사 중심이 아니라 청소년 중심의 그 활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율 참여적인 자율 참여의 원리는 청소년 중심의 자기주도성의 원리 플러스 또한 참여의 원리가 통합된 지도 방법의 원리입니다. 핵심적인 그 지도 방법의 원리 중에 하나고요.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러한 그 자기주도적 자율 참여의 원리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청소년 활동의 효과를 증진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향후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모티브, 그렇죠? 동인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 청소년 지도의 원리입니다. 자, 청소년이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 중심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중심의 활동이어야 된다. 그래서 단지 그냥 뭐 지시를 따르고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대상이 아니라, 활동 참여를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 자신의 능력을 주도적으로 스스로 개발하고 성장해 나가는 활동의 주체로 우리는 청소년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기주도적 자율 참여의 의미는 총 3가지 합성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자기주도적, 그쵸? 그래서 셀프 디렉티드. 그 다음에 자율, 이게 뭔가 이제 오토모니, 내가 이제 스스로 자율적인 거. 그 다음 여기서 활동에 대한 뭡니까? 참여. 해서 파티시페이션 해서 요 3가지의 합성어를 이해하시면 첫 번째 자기주도적 자율 참여의 청소년 지도의 원리를 이해하실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율의 의미는 나름대로 자기 규제, 자신이 나름대로 뭔가 룰을 정리한다는 거. 그다음에 자기 통제도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자, 또한 중요한 의미, 자기 결정성입니다. 청소년 시기부터는 뭔가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기 결정성이 자율의 하나의 의미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기 경영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저먼트에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 내 진로나 뭐 일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경영한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율적인 학습자, 자율적인 청소년들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나름대로 제약하는 외적인 구속과 그렇죠? 이제 외부의 이런 압력이라든지 간섭으로부터는 자유로워야 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경영해야 되는데 부모나 교사의 지시에 또는 억압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섭 그쵸. 이런 외부적인 외적인 구속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고 일관된 생각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네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투철한 개인적인 가치관이라든지 그쵸? 개인적인 내적 신념을 갖춰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자율이란 청소년이 이성적인 사고, 나름대로의 판단에 기초를 해서 자신의 이런 학습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자기 결정성, 그다음에 자신이 선택한 행위를 자유의지에 따라서 유연하게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 자기 경영성. 즉 이러한 개념이 자기주도적인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두 번째 중요한 의미인 참여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여기서 참여라는 것은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 참가해서 관계를 하는 거. 단순히 그냥 뭐 수업을 듣는다, 활동을 참여한다가 아닙니다. 참가해서 뭔가 네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교육학적으로 참여의 의미는 학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사회적 또는 문화적인 이런 재반 활동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참가함으로써 네 재반 전반적인 활동을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참여라고 한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 지도의 이런 대상이 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에 청소년들이 네,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네, 그냥 그 속에 포함되는 것 이상으로 뭐 또래 청소년들과 같이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청소년 네, 지도사와 이제 질적으로 그죠 관계를 해라 상호작용을 해라 이런 상호작용 함으로써 경험을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참여라고 한다. 자 그러면 네 이러한 개념에 기반해서 자율 참여란 무엇일까요? 네 그쵸. 자율이란 청소년이 이성적인 사고에 기초해서 자신의 학습 활동에 대해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린다고 했고 플러스 자신이 선택한 행위를 자유의지에 따라서 의연하게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 플러스 네 참여가 되어야 된다. 해서 자율 플러스 참여. 참여란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에 참가해서 상호작용함으로써 경험을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것들의 개념을 종합해서 기억하세요. 별표. 자율 참여의 정의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이성적인 사고 판단에 기초해서 자신들이 참여할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해라. 그쵸? 의사결정. 그래서 청소년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청소년 활동에 참가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함으로써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우리는 자율 참여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 자율 참여에는요, 앞에서 선행됐던 자기 결정성이라든지 자기 경영성이 포함되는 개념이겠죠. 네,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자, 그러면 이러한 자율 참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입니다. 네, 보시면 자율 참여의 의의, 청소년들이 활동의 주체로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뭔가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 실행함으로써 네, 새로운 경험을 체험한 후에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체험을 또래나 네, 집단에게 공유하고 자신만의 이런 경험 세계로 새롭게 조직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끔 네, 스스로 내면화하고 네, 일반화시켜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자율 참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율 참여를 통한 청소년 사회 참여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청소년들 자신의 자아 정체감에 대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창조적인 이런 뭔가 창의적인 자기 결정성에 기반한 창조적인 이런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청소년 참여는 한마디로 절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청소년 참여는 또한 청소년들의 이런 사회적인 발달 가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절대로 혼자서 생각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참여, 자율 참여를 통해서 나름대로 청소년기에 도달해야 될 발달 가업을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자, 세 번째, 청소년들의 이런 사회 참여는 청소년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청소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다양한 자율 참여 의지에 의한 사회 참여가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이러한 청소년의 참여는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 제1원칙이고 사회 통합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필수 조건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들의 이런 사회 참여는 공동체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자율 참여에 의한 사회적인 참여를 많이 하는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생기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활동을 경험한 것이 이후에 대학생 또는 사회인이 됐을 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이런 사회 참여는 그들의 이제 시민성 함량을 함량시키는데 상당히 효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청소년기에 이런 시민성을 함량시키는 것이 우리 국민이 추구하는 민주 시민성을 길러주는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자율 참여를 통한 사회 참여는 시민 교육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인제 진범한이 얘기를 했던 자율 참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 첫 번째로 자율 참여의 첫 번째 특징. 자, 학습자에게,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학습에 참여할 것인지 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자율 참여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자,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선호한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또한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자,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학습 행위를 나름대로 청소년 스스로 모니터링하게 하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부여됩니다. 그다음 넷째, 학습자,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학습 환경, 학습 환경 안에는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이 다 포함되겠죠. 이러한 물리적, 사회적 학습 환경을 나름대로 선택하거나 또는 조절, 통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부여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러한 청소년의 참여는 청소년, 그쵸? 청소년 지도자와 이런 성인 간의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쵸? 결국에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위, 활동이기 때문에 자, 결국 이러한 파트너십은 의사결정의 권한을 청소년과 함께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의 이런 판단 능력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있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청소년 참여 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적인 청소년 지도자 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자, 파트너십에 명확한 목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상호작용할 것이 아니라 어떤 뚜렷한 명확한 목적 하에 파트너십이 만들어져야 된다. 두 번째, 의사결정 권한을 둘 다 공유해야 된다. 청소년이나 청소년 지도자 간에. 셋째, 이런 조직의 최고위층까지 각종 사업에 나름대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사업에 청소년 참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었을 때 진정한 파트너십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청소년과 성인이 각각의 역할에 대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역할, 청소년 지도자, 성인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자율 참여의 다양한 유형입니다. 자, 보시면, 의지 플러스 성공의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지 플러스 성공에다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가치까지 부여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셋째 별표를 쳐 놓으세요. 자, 의지가 있고 자율 참여의 의지. 그다음에 뭔가 성공적이다. 그다음에 뭔가 이 행위가 참여 활동이 끝나고 나서 뭔가 가치가 있다. 근데 여기다가 즐거움까지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가, enjoyment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율 참여의 유형을 선택할 때, 마지막 즐거움까지 포함된 이런 유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런 자율 참여의 방법에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기 제시된 것처럼 6가지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기획자인가 또는 프로그램 지도자인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평가자인가, 그다음에 대표단인가 또는 청소년 자문위원인가 또는 청소년 운영위원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6가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뭐 더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이런 프로그램 활동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율 참여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청소년이 나름대로 프로그램 기획자도 되어보는 기회, 지도자 또는 평가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뭐 역할을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많이 경험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자율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총 10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활동에 대한 좀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지 자율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죠. 둘째, 청소년 지도자는 나름대로 일관성 있고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율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셋째, 청소년들의 이런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소년들에게 활동 참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마무리나 평가 단계에서 함께 이해시키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활동 과제를 나름대로 흥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가치가 부여되고 즐겁겠다, 내가 참여할 만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 간의 상호 존중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일곱 번째, 자, 성공적인 청소년 이런 활동 수행을 위해서 청소년 자신의 능력, 그다음 노력, 지식에 나름대로 인과관계, 그러니까 귀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 수행하는 과정에서 능력을 스스로 알게끔 하고, 네가 알고 있는 개념, 지식을 알게 하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성과를 이룰 것인가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하셔야 되겠죠. 여덟 번째, 필요하다면 건설적인 나름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건설적인 생산적인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특히 평가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형에서 나왔던 즐거움과 같은 맥락인데요.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율 참여를 지속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 활동이든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간에 서로 의지를 해서 함께 자율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프로그램 효과까지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다양성과 융통성의 원리입니다. 청소년 지도 방법의 두 번째 원리고요. 자, 이 원리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지도 방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현대 사회여서. 그리고 나름대로 융통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적절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과 융통성의 원리는 가장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고,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이런 교육적인 욕구와 다양성에 기초를 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고 적용돼야 된다. 자, 그다음에 시대적인 상황, 이런 대처를 위한 다양한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 시대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량들이 개발돼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고 집단에 따라서, 청소년 대상에 따라서 다양성과 융통성을 추구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사회의 유해 환경에 이런 다양한 위험 요인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나름대로 다양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욕구를 아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지도 프로그램 또는 다양한
그런 지도 방법에서 많은 요구들이 있을 건데요. 이런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네,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을 다양해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고 실제 현장, 그쵸? 지도하는 이런 실제에서 나름대로 융통성 있는 지도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는 획일된 뭐 프로그램이다, 활동이다. 어느 정도 이제 규정화시키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청소년, 네,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또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다양성과 융통성 있게 네, 계획, 운영, 실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심성 개발의 원리인데요. 자, 심성 개발의 원리는 여러분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셔야 되겠죠. 넓히는 것들을 촉진하셔야 되겠죠. 또한 청소년 나름대로의 네, 그 청소년기의 주체성과 사회성을 기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개념, 주체성, 사회성,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확립하는 것들을 돕는 이 원리가 바로 심성 개발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이런 참된 자아를 스스로 발견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특성, 개성의 개발, 신장을 도우며 자기 성장, 나름대로 네, 인성에 기반한 인간성을 회복하는데 바로 이 청소년 네, 프로그램이 청소년 활동이 의의가 있기 때문에 심성 개발의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양한 만남,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통찰력에 굉장히 민감하게 네, 인식하셔야 되고 또한 타인들과의 관계,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인간성을 체험, 그렇죠? 네, 경험하게 하는 거. 이러한 경험들을 서로 공유, 나눔으로써 소설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서 모두에게 네,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추구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플러스 네, 최종적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동체의 이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네, 프로그램 네, 원리에서 심성 개발의 원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심성 개발 수련 활동의 기본 전제는 무엇일까요? 네,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인간은 인간관계의 산물이다. 그쵸? 네. 그러니까 관계를 하지 않고는 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네, 인간관계에 기반을 한 그쵸, 심성 개발 훈련 활동이 전제돼야 되겠죠. 그다음 둘째, 모든 참은 그쵸,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결국 관계이다. 그다음 그냥 관계가 아니죠. 그냥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소통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열려진 만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게 전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좀 오픈 마인드로 해서 그러한 청소년 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을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결국 관계, 그다음 공동체, 사회 속까지 연결되는 게 바로 열린 만남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집단이 작용한다. 집단이 그대로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속된 활동을 통해서 또는 지속된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집단이 역동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심성 개발 이런 훈련 활동과 관련된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심성 개발을 위한 수련 활동이다 한다면은 반드시 어떤 목적이나 프로그램 속에 깔려 있는 목표에서 인간 성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생겼어. 또는 사회성이 개발됐어. 그렇죠? 또는 이제 대인관계 뭐 이런 부분에서 네, 이런 인간 성장을 돕는 측면에서의 뭐 개발이 됐어. 이런 맥락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 자기 노출. 그냥 어떤 연수를 듣거나 수업을 듣거나 네, 활동을 그냥 뭡니까? 갔다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노출은 총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방 영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인 영역, 나름대로 은폐 영역, 그 다음에 네, 우리가 네, 인식하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 근데 어쨌든 이 네 가지 영역들에 관련된 적절한 자기 노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의사소통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심성개발 훈련 활동이라 한다면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뭔가 돼야 되고 결국 이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뭔가 의사소통이 개발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네, 개별 활동이 심성 개발 훈련 활동이 포함되느냐? 아니죠. 그래서 뭔가 네, 심성 개발을 통한 수련 활동이라 한다는 것은 집단 과정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네, 청소년 또래 간 그렇죠? 소집단이든 대집단이든 이렇게 집단 과정이 포함된다라는 것들이 이 청소년 네, 심성 개발 수련 활동과 관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상호 반응인데요. 네, 여기서는 네, 뭐 다양한 맥락이 될 수 있는데 오케이, 그다음에 타인도 오케이, 그다음에 노 오케이인데도 네, 오케이 간의 상호 반응. 노 했었을 때, 오케이 했었을 때 어떤 반응이 그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되는지를 또 이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네, 나는 오케이인데 상대는 노 오케이를 했었을 때 또 상호 반응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둘 다 나도 싫어, 너도 싫어. 나도 넌 오케이, 나도 노 오케이 했었을 때 네, 반응. 그래서 우리는 특징적으로 총 이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한 사고 반응이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개념부터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네, 나를 알고 나는 가능한데 타인이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나도 그런데 타인도 나랑 공유되는 것들이 있구나. 나도 아닌데 타인 너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네 가지 케이스에 관련된 인터랙션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이러한 심성 개발 프로그램의 그러면 목적과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목적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의 이런 발달적인 요구에 응해질 수 있도록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심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목적은. 그쵸?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청소년기에 도달해야 될 발달적인 요구에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 자, 그리고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는 거. 결국에는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면서 자아 정체가 확립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더불어 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태도와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네, 심성 개발 프로그램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목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나누자 그러면은 자아 발견에 초점을 둔 네, 심성 개발 프로그램인가 또는 타인 이해에 초점을 둔 심성 개발 프로그램인가 또는 뭔가 관계 개선에 목적을 둔 심성 개발 프로그램이신가 또는 청소년들의 그쵸? 네, 이런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둔 심성 개발 프로그램이신가로 나눠질 수 있겠고요. 이러한 심성 개발 프로그램의 그럼 효과는 그쵸? 자, 첫 번째, 인간의 이런 무한한 가능성과 그들의 평등함을 공감하는 게 네, 되겠죠. 이러한 다양한 심성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청소년들은 네, 나름대로 자신의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해하게 되고 네,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다, 평등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생긴다. 두 번째, 인간의 존엄한 존재임을 나름대로 공감할 수 있다. 그다음 성취 동기라든지 자기 신뢰감을 또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척 정신이 개발되고요. 그다음 정서 순환의 방법을 나름대로 체험합니다. 그다음 의사결정이라든지 유연성이 신장되고 또는 네, 참된 자유의 이런 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간과 관련된 인간의 정의 또는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이해 또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습을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고요. 원만한 인간관계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자기일치 자신의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연과 사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능력들이 네, 이러한 심성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성취될 수 있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원리인데요. 자, 네 번째는 현장 체험학습의 원리입니다. 자, 현장 체험학습의 의의와 특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현장 체험학습은요. 자연적, 사회적 현상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된다. 자, 이러한 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네, 체험,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청소년,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의의가 있겠죠. 자, 둘째,
학습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생생한 사회 현상을 직면하게 해서 좀 더 다양한 폭넓은 경험을 직접 체험하게 합니다. 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태도나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사회인으로서의 행동 양식도 길러질 수 있겠죠. 그다음 셋째, 학교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을 실제 체험 통해서 청소년들이 습득하게 하고 이렇게 배운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A 경험에서 B, C 이런 식으로 지식의 재구성, 확장이 일어나겠죠. 그다음 넷째, 자기의 이런 주변 환경을 통찰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나름대로 발견하고 하다 보니까 탐구력, 그다음에 사고력, 창의력이 길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청소년 지도자, 교사나 그쵸? 청소년 지도자, 그다음에 학습자,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전반적인 재반 활동을 함께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교육 환경을 청소년들에게 접할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식의 심화를 도울 수 있겠죠. 자, 특히 예를 들자면 소집단 구성을 통해서 현장 조사 학습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협동심 또한 기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창의적인 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아 정체가 확립과 진로에 대한 설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청소년 자신이다. 라는 이런 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관리 역량, 문제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 정보를 선택, 활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생기고요. 좀 더 폭넓은 기초 지식이라든지 기능을 활용해서 융합적으로 주제를 탐색할 수 있고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창의적인 사고 역량 또한 기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체육, 문화 활동 경험을 함으로써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켜서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심미적인 감성 역량 또한 개발됩니다. 자, 그다음에 민주적인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이 또 개발될 수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단체 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또는 나눔,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을 습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 함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창의적인 체험 활동은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한다. 결국 이것이 창의적인 체험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창의적인 체험 활동은요, 총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시험 문제에도 출제되겠죠? 무슨 영역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 이 4가지 영역은 이후에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그 챕터별로 나와서 이후에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창의적인 체험 활동에는 4가지 영역이 있다. 첫 번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마지막으로 진로활동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해서 그쵸? 학교 급별 또는 학년 군별 또는 학기별로 나름대로 영역과 활동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창의적인 체험 활동입니다. 자, 이러한 그 현장 체험 학습의 전개 과정은요, 일단 동기부여의 단계인 도입,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그럼 실제로 현장 체험 학습을 준비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는 실제로 활동을 하셔야 되겠죠. 현장 체험 학습 활동. 자, 그 다음 4번째 결과 보고 활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평가하는 단계. 이러한 전개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의 종류로는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역할놀이에 기반한 현장 체험 학습. 그쵸? 그래서 롤플레이, 요런 맥락. 그 다음에 이제 참여, 관찰을 통한 직접적인 체험인 현장 체험 학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 원리 마지막에 5번째, 문제 해결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해결 과정은 무엇인가요?
네,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전체 과정을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새롭거나 달라진 행위의 과정을 우리는 의사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문제 해결 학습은 네, 다시 말해서 문제를 매개로 해서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네, 또 다른 형태의 학습 형태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은 최소한의 접근 방법이 있고 최대한의 접근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좁은 범위에서 최소한의 접근을 하느냐, 그러니까 문제에 던져진 것에서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찾기부터 시작해서 좀 더 포괄적인 넓은 의미에서 그쵸 문제 해결 접근을 최대한의 접근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 해결의 세계적인 단계 7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문제 인식의 단계를 거치셔야 되겠죠. 자, 문제 인식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결정하자. 그 문제에 대한 네, 그다음 세 번째. 그 대안을 결정하기 끝났으면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다섯 번째.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나름대로 선택하는 거. 내가 선택한 것들을 한번 실행해 보는 거. 마지막에 실행한 결과를 평가하는 이 7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문제 해결, 네, 학습의 다섯 번째, 5단계는 첫 번째는 문제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 선정이 끝나면 해결 방법을 나름대로 계획 단계.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자료 수집, 모집 단계. 네 번째로는 그쵸. 실제로 네, 이거에 기반한 활동이 전개되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 단계, 결과를 검토하는 단계의 순을 거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